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두 분이 안 계실 때는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이건 보통 무례가 아니다. 이런 말은 후레자식도 안 할 것이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지 못해 소리를 질러버렸다.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부모를 앞에 두고 자식놈들이 할 말이냐? 왜 니들 거야? 이 재산 만드는데 니들이 도와준 게 있어? 별 개뼈다구 같은 소릴 다 하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용돈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어?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성의 표시라도 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야? 하다못해 내복 한 장 사온 게 있어?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시는 63세 김수연 씨 이야기입니다. 딸애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타자 주춤거리던 예비 사위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큰절을 하려고 해 남편이 만류했다. 괜찮네. 그냥 앉게. 그러나 예비 사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장인, 장모님 처음 뵙는데 당연히 큰절을 해야 합니다. 다소 경직된 얼굴로 나와 남편에게 큰 절을 하고 딸의 옆에 앉았다. 나는 음료수를 한 잔 가져다 줬다. 목이 메말랐는지 한 잔을 다 들이켰다. 사위 얼굴을 본 게 오늘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딸애가 남자친구라고 처음 소개했을 때였다. 벌써 6개월도 넘었다. 그때는 잠깐 인사하고 차 한잔하고 갔었다. 딸은 예비 신랑에 대해 자랑을 했다. 상식이 풍부해 퀴즈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적이 있단다. 척척 박사란다. 글쎄 얼굴만 봐서는 좀 웃기는 말로 미련곰탱이처럼 체구가 컸지만 척척 박사는 아닌 듯 보였다. 덕대가 듬직해서 좋았다. 나는 그런 딸애가 즐거워해 보기 좋았다. 상식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거야. 많이 알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남편이 말했다. 사위는 그 말에 싱글벙글 웃었다. 긴장이 풀어지자 사위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틀린 말을 못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다시 사위를 쳐다봤다. 남편도 이거 뭐야 하는 표정으로 사위를 쳐다봤다. 딸애가 얼른 상황을 바꾸려고 했다. 오빠, 우리 아빠도 우리말 퀴즈 프로에 나가 3등 했어. 다 아니까 그만하고 밥 먹자.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비 사위가 또 한마디 했다. 저희 집은 식탁 위에 수저를 그냥 놓지 않고 받침대를 위에 올려놔요.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해도 식탁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장모님, 일식집에 가보면 다 그렇게 해요. 모르셨어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잠시 잃었다. 그냥 알았다고 했다. 다음에 올 때 그까짓 받침대 하나 놓는 게 뭐 어려울 게 있나 싶었다. 예비 사위 온다고 이틀 전부터 준비한 밥상인데 막상 차려놓고 보니 뭔가 더 부족한 듯했다. 차린 건 많지 않지만 많이 들게. 입맛에 맞을까 모르겠네. 나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한 말이었다. 그의 사위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장모님, 차린 게 많지 않다니요? 이 정도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아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안 맞아? 음식이 맛이 없단다. 그때 딸애가 나섰다. 오빠, 좋아하는 도토리 묵도 여기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집 음식도 점점 익숙해져야지. 그러자 그건 아니지. 사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뭐가 아니야? 딸애도 벙쪄서 반문했다. 그렇잖아. 내가 100년 손님인데 음식을 손님 입맛에 맞춰줘야지. 손님이 맞출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건 상식적인 거야. 사위의 말 한마디는 밥상 분위기를 몹시 난감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웃던 남편이 점점 황당해지는 모양이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기가 막힌 나는 수습 차원에서 사위의 말에 수긍을 해주는 척했다. 미안하네.
자네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딴에는 준비한답시고 한 게 이렇게 되었네. 다음에 올 때는 내 미리 연지한테 확인해 보고 상을 차리겠네. 차분한 마음으로 그만하면 알아들었다는 신호를 줬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위놈이 매 말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아닌가. 장모님, 그걸 잘 아시면서 왜 미리 제 음식 취향을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아니, 백년 손님을 이렇게 무심하게 맞으면 제가 다음부터 여길 오는 게 편하겠어요? 이건 뭐야.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살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다. 아니, 요즘 세상은 딸 가진 게 더 윗배라고 하더니 이건 전혀 다르질 않나. 그 백년 손님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 언젠데 아직도 그 타령을 하는 젊은 놈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정도 되면 밥맛은 고사하고 식탁에 앉아 있는 자체가 곤욕이었다. 그러면서 사위는 자기가 먹을 건 다 찾아 먹었다. 밥도 한 공기 다 비우고 이를 쑤시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애늙은이에다 상전이었다. 먹는 행태로 보면 음식이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은데 굳이 헛소리를 하면서 처먹어야 하는 건지 앞날이 걱정스러웠다. 남편도 나도 밥을 입으로 먹은 건지 코로 먹은 건지 모르게 상을 치우게 더웠다. 그 와중에도 딸애는 자기 신랑 비위 맞추느랴 부모가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신경조차 못 쓰고 있었다. 우리는 만나 식사 한 번 한 것으로 이미 간극이 생겨버렸다. 상식이 풍부하다면서 몰상식한 언동은 다 하고 있는 모순이라니. 그게 하필 내 사위라니. 완전 좀팽이였다. 밤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저녁에 예비 사위하는 행태가 보통 빈정상하는 게 아니었다. 싸가지도 보통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었다. 결혼식 전이니까 이 혼인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사람 타고난 천성은 안 바뀐다. 지금 같은 언동을 보면 결혼해서 개전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남편도 된통 얻어맞은 기분인지 통말이 없다. 보통 때 성격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요절을 내고도 남았을 남편이었다. 그걸 참았으니 마음에 병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다. 다음날 딸애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고 한다. 네 신랑 될 싸가지를 그냥 놔둘 거냐? 그냥 놔두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한다고? 정말 저런 놈하고 꼭 결혼을 해야겠냐고? 엄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을 파토내자는 거야. 딸애가 쏘아붙였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말했다. 어제 걔 하는 말을 듣고도 아무 생각 안 드냐? 부모를 얕잡아 보고 막말을 하는 걸 보고도 괜찮다는 거야? 뭘 얕잡아봐. 오빠 성격일 뿐이야. 처음이니까 적응이 안 돼 좀 힘들겠지만 사람은 착해. 그러니 엄마도 좀 너무 앞서 나가지 마. 어제 한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잖아. 뭐라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네 눈에는 우리가 빈정상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은 안중에도 안 들어갔냐? 세상살이 하면서 어제처럼 난감한 경우에 처했을 때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다. 딸애는 콧방귀를 낀다.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엄마도 이젠 구태다 구태야.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들고 있던 국자로 그만 딸의 머리통을 때리는 줄 알았다. 마음만 그랬다. 딸이 그래도 좋다면 어쩌겠나. 지들끼리 좋아하면 된 거지. 처갓집에 매일 올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것까지 거 못 참을 게 뭐가 있겠나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의욕만 커져갔다. 싫다는 건 이상하게 더 마주치게 된다. 특정한 누굴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자주 눈에 띈다.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게 많지 않다. 신혼집을 구하는 일로 딸애가 많이 힘드는지 하소연을 했다. 둘이 발품도 많이 팔았다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직장 근접 지역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엄마, 우리가 이러다가 집 못 구해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딴청을 부리더니 이제 와서 걱정이 되냐?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 엄마가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뭐라고? 전셋집이라니?
그게 뭔 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 우리는 작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사서 들어가라는 취지에서 자금을 주었다. 그런데 신랑 쪽에서는 돈을 보태지 않았는지 우리가 준 돈에 맞춰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경우가 아니었다. 그래서 딸애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시가에서도 우리만큼의 자금을 줄 것인데 당분간 사정이 생겨 보류할 수밖에 없단다. 일단 전세를 들어가고 1년 정도 상황을 보면 그때 자금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속은 느낌이었다. 시댁이 듣기로는 형편이 괜찮다는데 다 말뿐이었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사위놈이 좋아하는 그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그래, 할 수 없어. 사위를 직접 만나 얘기를 해야 했다. 남편 보고 만나서 얘기를 하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단다.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괜히 싫어지더란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만나볼 요량에서 전화를 했다. 그런데 그놈의 전화 받는 것부터가 잔소리였다. 장모님, 사위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불쑥 전화를 주시면 일하고 있는 제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건가요? 기가 찼지만 어떻게 하나 그냥 미안하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모님이 집값에 돈을 보태주지 않았던데, 그럼 처음부터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나? 우리 집에서는 미연이 해온 만큼의 자금을 주시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전셋집을 구해 살다가 상황에 따라 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처음에 사돈 만났을 때 듣기로는 미리 다 준비해 놨다고 들었어. 그런데 막상 결혼을 앞두고는 전셋집을 찾다니, 우리는 무슨 사기를 당한 기분이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화한 거네. 그런데 사위는 혀를 차며 장모님, 전세를 살든 우리 집을 살든 사는 건 우리들이지 장모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모님이 해주신 자금도 지금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된 거지. 사정이 안 되는 우리한테 바득바득 집값을 내라 하시는 거면 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 집이 사기를 치다니요.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당장 결혼식을 앞두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라 더 얘기해봤자 저놈 입에서 나쁜 소리만 나올 것 같아. 알았으니 됐다고 전화를 끊었다. 어쨌든 사기를 당한 기분인 것은 변함없었다. 고의로 집을 사는 것처럼 말을 한 게 분명해 보였다. 사돈 측의 입장을 들어봐도 똑같을 것 같았다. 사위놈 하는 말이 곧 사돈 말일 것이다. 어차피 사돈도 사위놈의 눈치를 보면 봤지. 훈계할 처지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토록 무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부부 입장에선 딸애가 자기 집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는 게 아쉬웠다. 다만 지금 사정에서는 전셋집이라도 우리 돈으로 구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이해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사위의 장황설을 한 번 듣게 되면 머리가 찌끈거렸다. 아직도 그 목소리가 윙윙 울린다. 우리가 된통 걸려든 것이다. 결혼식 날의 해프닝을 전부 말하자면 이 사연 시간이 경과되어 할 수가 없다. 간략히 말하자면 사위의 처갓집에 대한 도발은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꼴이었다. 정점은 피로연에 가서 일장연설을 한 거였다. 그 내용의 시발은 처갓집의 피로연 준비 미흡이었다. 피로연을 주로 담당하기로 한 딸의 측 친구들이 불쇼를 진행했다. 그런데 행사 도중에 컵탑이 쓰러지면서 불똥이 하필 신랑 바짓단에 튄 것이었다. 거금을 주고 맞춘 양복에 구멍이 났으니 가만히 있을 좀팽이가 아니었다. 마이크를 빼앗더니 화살을 장모한테 돌려 가정교육을 시전했다. 도대체 장모님은 무슨 생각에서 이 중요한 행사를 덜렁 딸한테만 맡겨놓아 이런 파란을 일으킨 것이냐며 구구절절 처갓집 성토에 열을 냈다. 처음부터 장모님이 나서서 주관했으면 애시당초 딸의 친구들이 미숙한 솜씨로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듣다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내용이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얼토당토 않은 어거지 성토였다. 말하는 내내 나를 쳐다보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아마 집값 문제로 감정의 앙금이 깊게 폐여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같았다. 그걸 거짓말 안 해서 10여 분 해댔으니 하객들 절반은 연설이 끝나기 전에 퇴장을 해버렸다. 신랑 측 하객들은 신랑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고 있으니 별 탈은 없었다. 하지만 신부 측은 아니었다. 딸의 친구들은 정말 모 같지 않은 인간이라고 분개에 분개를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서 딸의 앞날까지 걱정을 했다. 뒷말이 무성했다. 그때 나의 체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허물어졌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때문에 치맛단을 잘 못 밟고 넘어졌다. 그때 하필 뷔페 음식을 가지고 오던 종업원과 맞부딪혀 한복의 음식물이 비범벅이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나는 개망신살이 뻗쳤던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잔혹한 날이었다. 어쩌다 딸의 결혼식에 내가 희생양이 된 건지는 아직도 의문인 상태다. 시간은 흘러 딸애가 결혼한 지 1년이 다가왔다. 그동안 사위를 마주칠 일이 명절과 생일 등 6번 정도 되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했다. 결국 1년간 사위 얼굴 한번 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덜컹 문제가 생겼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딸애가 애를 낳은 것이었다. 물론 경사스런 일이다. 손이 귀한 우리 집 사정에서도 너무 귀한 손주였다. 딸애는 사내애를 낳았다고 시댁에서 귀여움을 받게 된 모양이다. 다행이었다. 사실 산후조리도 조리원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히 내가 보살펴 줄 일은 없었다. 손주를 보고 싶을 때는 사위가 없는 낮 시간을 이용해 찾아가 봤다. 그걸 알고 사위가 그랬단다. 처갓집 식구들 손주 보려면 마스크와 손소독은 필수라고. 그리고 애를 처갓집으로 데려가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처갓집은 아기가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이라 피해야 한다고 했다. 성질 같아서는 찾아가 그놈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싶었다. 우리는 이미 원수지간이 되었다. 남편이 그랬다. 우리는 자식 복이 없다고 체념하고 살아야 해. 그 말이 맞기는 한데 눈에 아리는 손주의 모습은 또 그게 아니었다. 손주의 건강을 위해 처갓집 식구처럼 시가 식구들도 마스크에 손소독을 필수로 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했다. 그리고 집에도 못 데려가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건 아주 쉬웠다. 하루는 딸의 집에서 손주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사돈 내외가 찾아왔다. 집안에 들어설 때 마스크는커녕 손도 안 닦고 애를 주물러 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안사돈한테 왜 마스크도 안 하고 손소독도 안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똑같냐고 하더라. 기가 막힐 일이었다. 도대체 저놈의 집구석은 남탓만 하고 자기들은 몰상식해도 몰상식한 줄 모르고 산다. 남에게 상식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완전히 무식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차별화할 수 있는 건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 기본 인식 수준이 너무 치졸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딸 가진 죄라고 생각할 밖이었다. 어느 날 딸애는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해 죽는 소리를 해댔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애기 보는 게 직장 생활보다 훨씬 힘들어 죽겠어. 딸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안다고 나섰다가 자칫 사위놈과 엮일 것 같아 피하고 있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연신 죽는 소리를 하는 딸의 등살에 못 식여 낮 시간 동안에 며칠을 봐주기로 하고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라도 일이 지속됐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시가 되기 멀지 않아 그마저 어려웠다. 사돈과 사위의 형수가 수시로 들락거려 얘가 자기 집에 왕래한다는 말이 사위한테 들어갔다. 당장 사위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모님과 형수님이 아기를 알아서 잘 돌봐주고 있는데 왜 자꾸 아기 건강을 위협하는 짓을 하냐고 따지고 들었다. 이봐, 자네가 말을 너무 막 하네. 우리가 애기 건강을 위협하다니. 그게 뭔 말인가? 그쪽 집 식구들은 마스크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애기를 막 만지는데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히셨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친가잖아요. 결쪽으로 친가가 가까워요. 외가가 가까워요? 친가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놈의 자식 또 시작이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대거리를 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몰상식한 놈이라 아무 소용없었다. 두말 할 것 없이 그날 당장 짐을 싸서 와버렸다. 그랬더니 딸애가 엄마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하냐며 오히려 나를 나무란다. 야, 너 네 남편이 나한테 하는 소리 몰라? 나를 얼마나 얕보고 무시하는 줄 모르냐? 너는 단 한 번도 엄마 편을 드는 게 없더라. 오로지 남편만 편들고 있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벌써 잊고 사는 거냐? 딸애는 피곤한 목소리로 통사정을 했다. 오빠가 성격이 고지식하니까 엄마가 이해해주면 되잖아. 사위도 자식인데. 아니, 시가에서 시어머니와 형수가 자주 온다며. 엄마, 시가 식구들은 와서 애기나 얼굴 보러 오는 거지. 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게 없어. 애 목욕시킬 때도 옆에서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걸. 그렇다고 내가 뭘 부탁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어지간하면 엄마 입장도 알고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지. 그런데 당장 내가 죽겠어. 그러면 네 남편이 젖다구로 싸가지 없이 대드는데 그걸 참고 애를 봐줘야 한다는 거냐? 애 봐주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겁이 나는데. 딸애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리면 된다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한다. 갈수록 딸까지 얄밉고 고약했다. 이틀 동안 고민을 했다. 손주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위놈한테 무슨 트집을 잡힐까 걱정돼서 결심을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딸애도 나도 이렇게 가다가는 병으로 누울까 염려스러웠다. 안사돈에게 전화를 했다. 딸애가 애기 때문에 잠을 통 못 자고 시달리는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애를 돌봐주는 일은 박서방이 탐탁치 않게 여기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시댁에서 애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사돈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비냐는 식으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말한다. 사돈, 원래 산모 몸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온 게 전통이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게 속편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우가 처갓집에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고 넘어가는 성격에서 나온 소리를 그렇게 곱깝게 여기시면 아예 사위하고 담을 쌓고 살겠단 말씀이세요? 사위놈이나 그 애미나 닮아도 너무 닮았다. 말들은 청산유수다. 평소에도 많이 느낀 거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식을 나무라거나 아니면 애미 입장에서 죄송하다거나 하는 말은 전혀 안 한다. 사돈, 사위가 저를 타박하고 꾸짖잖아요.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야단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 처한 제 처지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딸의 입장을 감안해서 아기를 돌봐주시면 매달 얼마라도 제가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이건 뭔가 내가 말해놓고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애기 봐주면 돈을 주겠다고 내 입으로 그것도 사돈한테 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다. 당혹스러웠다. 말해놓고 보니 사돈에게 큰 흠을 잡힌 것 같았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사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꼭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친정엄마의 입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겠다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니. 그런데 매달 얼마를 주시겠다는 말씀인지. 계산은 분명히 해야 하잖아요. 제가 꼭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말을 끊고 나는 금액을 말해줬다. 긴 소리 들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였기 때문이다.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50만 원이요? 요즘 그렇게 받고 한나절 애 봐줄 사람 있을까요? 뭐라고요? 지금 시중에 가격 따져서 하자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애를 부탁한다는 일 자체가 남사스런 일인데 그에 더해 돈을 더 내놓으라니 이게 사돈 간에 할 짓이란 말인가. 나는 너무 화가 치밀어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사돈 사정을 감안해서 제가 월 60만 원만 받겠습니다. 인사돈의 직접적인 요구 금액을 나는 그대로 수락했다. 더 얘기를 나눠봐야 싸움밖에 날 게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36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젠장. 어느 친정집 엄마가 손주 돌봄비로 시가에 돈을 준다는 말인가. 누가 알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말이다. 남편은 요즘 용돈 쓰는 일이 거의 없는 듯했다. 사정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니 스스로 절약하는 것이다. 딸의 결혼으로 지출된 돈이 우리 집 형편에서는 엄청난 돈이었다. 가진 건 살고 있는 이 집 하나인데 당장 여기저기 지출해야 할 곳은 많고 돈을 구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어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어떨까 남편과 상의를 했다. 남편도 이미 그것을 고려해 알아봤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주택연금이 불리할 수 있다고 한다. 급하면 매도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더 싼 쪽으로 평형을 줄여 이사가는 게 좋겠다고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것조차 맘대로 되지 않았다. 이사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 즉각 사위하고 딸애가 찾아왔다. 물론 자기들도 놀래서 왔겠구나 싶었다. 마음 편히 생각하라고 우리는 어딜 가나 괜찮다고 오히려 다독거려줬다. 딸애가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빠, 이사를 가면 아파트를 줄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집은 이제 둘이 지내기에는 크다는 생각이 든다. 사위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앉아 있더니 장인어른, 이사 가시는 문제를 저희하고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야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너희들이 알면 괜히 신경 쓰일 것이고 가뜩이나 애기 때문에 힘든 데다. 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처리하려는 거였다. 그렇게 말하는 나를 사위가 빤히 쳐다본다. 사위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대뜸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구입하면 차익이 얼마나 남는 거예요? 계획대로 한다면 말이에요? 남편은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줬다. 딸애가 물어봤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시려고요? 특별히 필요한 데 있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없고 당장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했다. 장모님, 평소 저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합니까? 도대체 사위가 남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물었다. 뭐라고? 우습게 여기다니. 그게 왜 그런 방향으로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두 분이 안 계실 때는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이건 무례도 보통 무례가 아니다. 이런 말은 후레자식도 안 하겠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지 못해 소리를 질러버렸다. 뭐야, 우리가 죽으면 너희들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부모를 앞에 두고 자식 놈들이 할 말이냐고? 왜 니들 거야? 이 재산 만드는데 니들이 도와준 게 있어? 말을 안 하고 살려니까 별 개뼈다구 같은 소릴 다 하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 용돈이라고 단 한 번 준 적이 있어?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성의 표시라도 한 적이 있었느냐 말이야? 말해봐, 있어? 하다못해 내복 한 장 사온 게 있어?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자식놈이라고, 특히 사위라는 놈은 자기 집 식구들만 챙기고 처갓집은 챙기기는커녕 삿대질이나 안 했으면 다행이었다. 딸애가 눈물을 흘리면 말했다. 엄마, 그건 우리가 결혼 시작을 어렵게 했으니까 돈 아껴서 빨리 집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잖아. 엄마도 잘 알잖아. 그래, 알고 있다. 그런데 니들 저번에도 그랬고 결혼을 어렵게 시작했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너희 정도가 어렵게 시작하는 거면 대한민국 신혼부부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겠냐?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우리는 니들 집 사라고 거액을 준 거야. 시가에서 돈이 없어 못 해줘서 우리 돈으로 전세를 들어간 거지. 시가에서 우리가 준 자금만큼 줬다면 니들 지금 자기 집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봐, 잘난 사위가 대답해봐. 사위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그 표정이 혀를 차는 것 같았다. 장모님, 우리 집에서 집값을 미처 마련 못한 게 지금 장모님 이사 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었시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장모님은 고의로 우리 집 형편을 나무라시는 것 같은데 너무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 어려운 형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더 어른다운 게 아닙니까? 뭐 대단한 거 해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남들이 보면 비웃을 겁니다. 다 떠나서 장모님이 이사 가시지 않고 이 집 판 돈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와 함께 사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식이 이럴 때 있으라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말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된다. 사위놈은 도대체 상식이 뭔지 알고나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놈이다. 자식된 도리로 도와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집 판돈을 달라고? 그리고 함께 살자고? 미칠 지경이었다. 너무 답답해서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복장이 터져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잘난 사위야. 지금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놈이냐?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못 도와줘서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더해 뭐? 집값을 달라고? 니들 하는 짓이 어떤데 우리가 니들하고 같이 살겠냐?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죽어도 니들하고는 못 산다. 지금 니들이 하는 짓은 날강도나 다름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니들 욕해. 욕한다고. 사위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장모님은 사위한테 놈이라고 하시던데 그게 백년손님한테 할 말씀이세요? 아무리 처갓집이 뼈대가 없다 해도 백년손님을 놈이라고 하시는 건 누워 침 뱉는 꼴입니다. 지금 하시는 걸 보면 100년은 고사하고 1년 손님도 안 되잖아요. 맞아, 엄마.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 사위한테 놈이라고 하면 좀 상스럽잖아. 하나밖에 없는 사위를 너무 막 대하면 바깥에 나가서 대접받겠어? 뭐라고? 막 한다고? 야, 네 남편이 하는 말 지금도 못 들었어? 누가 막 하는 것 같아. 밖에 나가서 길을 막고 물어볼래? 누가 막 하는 건지, 누가 몰상식한지 한번 물어보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고 말했다. 그만들 해. 우리는 결정했어.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산다. 그리고 우리 재산은 우리 것이지 너희들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나중에 재산은 모두 사회연납할 작정이다. 그거 분명히 말한다. 다들 돌아가. 당분간 보기도 싫다. 네. 장인어른,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연납이라뇨? 저희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남 돕는 건 자신부터 잘 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러실 순 없어요. 나는 두 애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실망했다고 말했다. 딸애는 지 남편 팔을 붙잡고 나가면서 아무 말도 없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 보였다. 한편으로 안 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이다. 아무리 세태가 변해도 이건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며칠 후 남편은 후배를 통해 일거리를 맡았다. 4개월에 걸쳐 하는 작업인데 그중에 조립 부품 쪽에 남편만큼 기술이 입증된 인력도 찾기 힘들어 선택받았다고 한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할 일을 찾아보고 있었다. 노인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사회다. 노인 문화 자체가 없다 보니 그에 소요되는 수요나 공급도 드물었다. 육신이 멀쩡한데 할 일이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일을 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고 성취감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즉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시가에 빠르게 팔기를 부탁했다. 이사갈 곳은 근교 산자락에 있는 아파트였다. 가격도 적당했다. 지하철이 있어서 교통도 괜찮은 편이었다. 마음먹고 직접 가봤다. 등산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파트 입구가 있어서 번잡하거나 시끄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아늑했다. 아침마다 등산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다. 그날 저녁 딸내외가 들렸다. 엄마, 저번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딸애가 말했다. 이어서 사위도 잘못했다고 한다. 표정은 그게 아닌데 말은 잘못했단다. 그래서 물어봤다. 니들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말을 해봐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지 말을 해. 둘은 멈칫했다. 막상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냥 마구 잘못했다고만 하는 그게 더 사람 마음을 농락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힘든데 돈 얘기를 꺼내서 미안해. 사위는 네. 장모님, 힘들게 결정 내리신 것 같은데 찾아와 돈 얘기나 하니까 화가 나셨잖아요.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봄세. 자네 직장 생활할 때도 나한테 하던 말을 막 하는가? 제가 말을 막 한다는 건 장모님 일방적인 생각 같은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에 대해 남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관심조차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시시콜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혹시 있었더라도 사위가 받아들였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만의 벽을 치고 그 속에서만 사는 것 같았다. 자기만은 틀지지 않고 틀린 건 세상이라고 보는 거다. 나는 그런 사위에 관심 없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딸애한테도 관심 없다. 부모에 대해 눈꼽만큼도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자식은 남과 다를 바 없다. 사위가 물었다. 집 매매하면서 생긴 차액은 뭐에 쓸 거냐고 말이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아주 징그러웠다. 나는 당장 사위의 한쪽 팔소매를 휘어잡고 거의 끌다시피 밖으로 내쳤다. 그때 남편이 말했다. 그래,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제 연을 끊고 살자. 그게 마음 평화에 더 좋을 것 같다. 문을 닫고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사위가 툴툴거리고 딸애는 그런지 남편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이사를 갔다. 딸 내외의 전화번호는 수신 차단으로 해뒀다. 그때부터 마음이 놓였다. 최근 1년 동안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다. 아무리 장수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나 생각하면 하루가 아쉽고 애틋한 것이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다. 결혼한 자식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 자식의 삶은 자식 스스로 살아가는 거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자고 나는 다짐했다. 우리는 부모한테 달랠 줄만 안다. 부모에게 주는 것은 정말 모른다. 아니, 안 줘도 다 이해한다고 믿는다. 부모는 그 모든 걸 희생해야 진짜 부모라는 것이다. 자식들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다. 부모에게도 인생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불효다. 불효는 인간이길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